2차 동아국민혁명 참여자 서구국민연대 그리고 조선유혈단 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는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외면한 독립운동과 서구의 강화로 가지고 제가 오늘 학술 토론회를 하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이제 녹화돼서 편집된 다음에 영상으로도 남길 예정입니다. 저희가 학술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최소 1년에 2번씩 진행하는 것은 결국 역사의 진전이라는 것이 콘텐츠를 통해서 될 수가 있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에 의해서 이런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지금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처음에 대통령 출마 선언이나 이런 행사들을 윤봉길 기념관, 백범 기념관, 이회영 기념관 이런 곳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서 독립운동의 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그런 자리에서 보이신 게 아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들이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콘텐츠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하고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준비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유해 주시고요. 자료들 많이 갖고 가시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제일 처음에 시민모임 독립의 이사장이신 이만열 교수님께서 이제 기조 강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유시장 임시정부국장 김가진의 삶과 서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규수 교수님이 발제를 맡아주시고 김주영 교수님이 토론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전봉준과 최시영 한국 독립운동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송주연 1923 제노사이드 연구소 부소장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3주제도 남가북에서 외면당한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보 그리고 발제를 박한용 동아시아 평화연구소 연구원께서 해주시고요. 신주백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십니다. 지금 다 오신 것 같은데 신주백 소장님이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 토론을 해서 이 자리가 마무리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부록으로 이서훈 독립운동가 서울에 관한 특별법 이 초안입니다. 초안을 첨부를 했고요. 이 초안은 여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유충권 변호사께서 이 초안을 작성을 해주셨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사진을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저는 인사만 하고 기도 강의는 다른 분이 하기로 되었었는데 그분이 사정상 못 나오게 돼가지고 제가 인사만과 기도 강령까지는 아니지만 기도에 많이 하도록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해서 여기에 자료집에 나온 그 가운데 2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이 독립지사 서훈 문제라 해가지고 이걸 제가 3년 전에 국회에서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한 것인데 그냥 묵혀두기가 뭐해서 오늘 또 이 토론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잠깐만요.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실었으니까 혹시 뒤에라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조발제와 관련해서 21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이런 학술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취지문에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읽지 않고 22페이지부터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처음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우리는 독립유공자 서운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례를 들어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에서 점검해야 할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김가진의 경우는 일제에 순응하는 데서 독립운동으로 전환한 경우인데 이렇게 선친일, 부독립의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제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선독립운동을 했다가 후에 친일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독립유공 여부와 관련해서 심사의 대상이 죽음에 앞서서 혹은 1945년 8월 14일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8월 14일 현재 그가 어떤 입장에 있었는가에 따라 독립과 친일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경우는 돌아가실 적에 어떤 입장에 있었느냐 그 가지고 친일과 그 다음에 독립운동 그걸 결정해야 된다.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 8월 15일, 14일까지 살아 계셨던 분은 8월 14일 현재 어떻게 있었느냐 하는 그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 전봉준 최시형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독립운동 서운의 시기를 언제부터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된 것입니다. 1894년 동학혁명, 농민혁명은 제1, 2차로 구분하고 있는 바 3월에 제1차 공기는 당시 사회의 봉건 부패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반봉건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9월에 다시 일어난 제2차 공기는 그해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유린 친일 정권을 세우고 국권을 유린하자 이를 좌시하지 않고 거사해서 반일 반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2차 공기 때 주역이라 할 전봉준, 최시형의 경우를 내세워 동학농민혁명의 항일독립운동으로 간주되고 그들도 독립유공자로 서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세 번째, 김원봉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독립운동의 거대 산맥을 이룬 경우이지만 그들이 북한 정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배제된 그런 경우입니다. 김원봉을 비롯해서 이은모, hun명희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을 돕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제의 독립운동의 경우 그 서운의 위계를 낮추는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 서울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독립운동 행위만으로 평가되어야 할 서훈이 해방 후의 행적을 문제 삼아 거기에 이제 섞어버립니다. 서훈의 의미를 왜곡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런 조치는 그동안 남북관계의 진전의 정신조차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위에 세 가지 경우를 일단 토론의 장에 올려놓고 검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앞으로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하는 그동안 법조인들이 초안을 잡은 미서훈 독립운동가 서훈특별법, 가칭 김원범 특별법이라고 해봤습니다. 초안도 앞으로 독립유공자 서훈 정책 변화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학술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인물들은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 있는 분들이지만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서훈과 관련해서는 김원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유공자 공적조사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여러 번 있었으며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첫째 주제인 무시당한 임시정부 국장 김가진 서훈의 당위와 방법은 한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사실은 일제강점기의 친일 행위와 독립운동을 경험한 한 개인의 경우를 들어 양 진영을 오간 행위에 대해 그 서훈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와 관련하여 오랜 동안 숙제로 남겨져 있는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학술 대회에서는 김가진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발 고위 관료로서 일제강점에 순응했고 강점과 더불어 수요한 지위를 거부하지 않은 등 친일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조선대동단을 조직하고 그 총재가 되었습니다. 고종을 모시고 해외로 망명하려다가 실패하고 혼자만 상해로 망명을 했습니다. 임시정부에 합류했습니다. 망명지에서 돌아갔을 때 임시정부는 국장에 준하는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이 경우 선친일이었으나 부독립에 해당합니다. 이 제1주제는 이 사례를 들어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이 같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가를 고민할 것입니다. 김가진의 경우 행적은 선친일 부독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의 하나는 선친일 후독립의 경우 후독립의 무게를 두고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규례에 비추어서 그가 왜 아직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시기상조론이 있고 친일 행위와 독립운동의 비교 우위로, 다시 말하면 친일 행위가 더 무거운가 독립운동이 더 무거운가 비교 우위론, 그게 있습니다. 등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자의 경우 비교 우위론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부독립의 공적이 선친일의 행위를 덮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행위자의 사망 당시 혹은 1945년 8월 14일 현재 그가 친일과 독립운동 어느 편에 서 있었는가에 따라 그동안의 서훈을 결정해 왔던 그 원칙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허물어지면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인사로서
친일과 독립운동 사이를 오갔을 경우 선친일 후독립 혹은 선독립 후친일 간의 비교 우위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수치화하는 방안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 행위에 대한 평가가 수치화되어야 하는 단계까지 갈 것이고 친일과 독립운동 사이를 오간 인사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어렵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시점, 본인이 죽은 그 시점이나 해방되었던 8월 14일 이걸 기준으로 그 당시에 그가 선친일이었지만 후독립이었으면 독립운동으로 간주해주고 그 반대 선독립이었지만 후친일이었다 하면은 친일로 간주해 그렇게 결정이 되어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최남선의 경우를 봅시다. 최남선은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썼습니다.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변절을 했습니다. 그는 비교 우위론을 한다면 그가 변절한 그거하고 독립선언서를 쓴 그거하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어느 게 더 하냐? 이 점수가 더 낫다 하면은 그런 독립운동가가 뒤에 친일을 했지만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남선 같이 독립선언서를 썼지만 뒤에 8월 14일 그때 그는 친일의 입장이 있었다 하면은 앞에 있는 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 친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쾌하게 결정하지 않으면은 이 앞에 거 점수가 안 나고 뒤에 게 점수가 얼마나 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분명하게 하자 그런 입장을 아마 이규수 교수도 아마 하실 것 같고 오늘 토론회에서 그렇게 하자 그럴 것 생각합니다. 둘째 경우입니다. 둘째 주조 주제 발표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주제는 때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은 기초 발제할 사람이 이걸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제가 지금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봉준과 최시영 한독립운동의 시작이라는 논제도 통합농민혁명의 거봉인 전봉준과 최시영이 많은 건의와 청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서문되지 않은지 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지 그것을 다룰 이것은 또한 두 분의 개인적인 독립유공자 여부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참여한 농민혁명군의 성격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항일전쟁이 왜 항일 독립운동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독립유공자 서문에서 제외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통합농민혁명은 두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단계는 94년 3월에 공개한 것으로 봉건정부의 주구 노릇을 하던 빨비들의 가렴주구에 저항하여 일으킨 반봉건 운동입니다. 1차 봉기는 소위 반봉건의 성격을 가졌는데 그해 4월 농민군이 전주송을 점령했으나 5월에 전주 화약으로 농민군은 전주송에서 물러나고 직강소가 설치되고 일종의 자치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중앙의 봉건정부는 원세계 중국 사람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원세계를 통해 청나라의 군사 파견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청군의 파견은 천진조약에 의해서 일본군도 한국에 파견하게 됐습니다. 답신정변 후에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가 물러나면서 앞으로 어느 일방이라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상대방이 연락해야 된다. 이런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천진조약이 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려고 하니까 일본들은 이런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군대를 파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일본이 같이 와버렸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6월 21일 일본군은 경복궁을 침입, 반일적인 민시정권을 타도하고 대원군 정권을 수립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기무처가 설치되고 관제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제로 조일 공수동맹이 강제되었고 8월에는 평양 전투에서 청나라 군대가 대패했습니다. 9월에 동학농민군이 일본군 축출을 목적으로 재봉기하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로 척외 일본을 배척하며 척외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1차 봉기가 반봉기였다면 2차 봉기는 반일 반제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일본군 타도를 목적으로 재봉기 북상하였으니 10월 말 11월 초 봉주 접전에서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이 대패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국권 침탈에 저항하여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 독립전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에 앞서 8월에 일어난 항일의병운동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사람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동학농민군의 제2차 항일운동은 시기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병이 8월 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봉기가 9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는 의병운동의 항일과 동학농민군의 항일을 구분하려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봉준, 최시영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하지 못한 이유인지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들의 주장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들의 주장입니다. 의병운동이 국권 수호를 분명히 하면서 항일운동을 한 것이지만은 동학농민군의 경우는 1차 때에 봉건왕조에 대해 저항했고 2차 봉기 때는 항일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국권을 수호한다는 국권 수호라는 점에서 항일의병과 차이가 있다는 논리를 펴는다고 합니다. 이런 의병운동의 경우는 부패한 왕조이지만 그 수호를 분명히 하면서 항일운동을 했기 때문에 항일 독립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동학농민혁명의 경우는 부패한 봉건왕조를 혁파하려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항일 국권 수호는 의병운동과 차이가 있다는 그런 셈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는 2004년 4월 1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동학농민혁명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동학농민들의 반봉건운동은 부패한 왕조를 개혁하려고 한 혁명이요 조선의 군거를 강점하고 그들 뜻대로 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침략적인 일본군에 맞서 싸운 항일 독립 전쟁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군의 반봉건 항일 전쟁을 마치 봉건 국가를 타도하려고 파멸하려고 한 일종의 반국가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그 항일운동 주동자를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제외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법률로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명명한 대한민국의 의지와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동학군의 항일전쟁에 앞서 일어난 항일의병이 비록 봉건 국가이지만 그 국가를 수호하려 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서운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그 봉건 국가를 개혁하고 또 일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기치를 든 동학농민혁명군의 지도자를 독립유공자로 서운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김원봉, 외만당한 일제의 불령선민 1호는 항일 독립운동의 또 하나의 큰 맥을 이룬 김원봉의 경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회주의계의 독립운동에 대한 서운의 문제라고 이렇게 총괄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봉은 일제가 건 현상금으로 보더라도 김구를 능가했습니다. 김구는 60만에 김원봉은 100만에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는 1940년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임시의정원에서는 좌파 정당을 이끌었고 군무부장을 맡아 정부에도 협력했으며 광복군에서는 부사령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해방 후 평양으로 가지 않고 먼저 서울로 왔으며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을 힘쓰다가 친일파의 등살에 못 견뎌 북행하여 그곳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협력했습니다.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서는 오래전부터 북한 정권 수립에 협력했거나 북한 정권 유지에 협력한 사람을 서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김원봉이나 홍명희, 이근로, 김명시 장군 등이 서운을 받지 못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권 회복을 위한 어떤 형태의 독립운동자에게라도 서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독립운동을 한 행위에 대해서 서운하는 것이라면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 외세에 저항한 사람을 두고 그가 어떠한 사상과 이념을 가졌는가 하는가를 따지고 가려서 서운할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독립운동인가 아닌가 하는 것만이 평가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면 해방 후의 행적에 관계없이 그 운동만으로 평가받아 서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방 이후의 행적과 사상을 평가하여 서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의미의 독립유공자 서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해방 후 외세의 강점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었고 체제가 다른 남북으로 분단되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동족 상장까지 있어서 남북은 세계 어느 분단 국가보다 더 대결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일제강점 하에서 같이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해방 후에는 대결적인 상태로 들어갔고 원수시했습니다. 해방 후 이렇게 조성된 환경이 북한 정권 수립을 돕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서운할 수 없다는 정치적 논리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배제의 원칙은 남북 대결의 분단구조 하에서는 의문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계없이 식민지 시기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운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서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 첨부된 독립취사 서운 문제를 국회의 정책 기반을 위해 제가 발표한 겁니다. 3년 전 5월 2일입니다. 발표했을 때 일부 언론의 반응은 그때 제가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니까 일부 언론, 조선일보였죠. 김일성에게 독립유공자로 서운하자는 것이냐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발표자는 그가 독립운동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그들이 그 서운을
수령할 것인가 받아갈 것인가 거기에 관계없이 민족의 이름으로 서운해야 하며 이것이 추진하는 쪽의 체제의 우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수행했는데도 그의 사상이나 해방 이후의 행적을 문제삼아 독립운동의 공적 그 자체에 대한 서운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배제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포용의 가치를 저버린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배제하는 것보다는 포용하는 것이 빈날 남북의 정통론 주장에서도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느 시기에 가면 통일이 되었을 적에 그러면 요 70년 분단 구조 상황 이걸 그때 어느 정권이 남쪽이냐 북쪽이냐 어느 쪽이 정통론을 가졌느냐 이게 이제 역사에서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 정통 그래서 이 말 남북의 정통론 주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포용하는 것이 배제하려는 측의 논리는 독립운동의 순수성을 유지한다고 고집하겠지만 포용성의 계례로 통합적인 독립운동사 인식을 계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북이 그것을 고집하더라도 남은 포용적인 입장에 있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도 민족사의 이름으로 포용하고 서문할 수 있다면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원봉 등 사회 공산주의자들을 포용하여 서운하려고 할 때 현행 서운 제도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독립유공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의 명칭이 건국훈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서는 사회주의 계통의 그 훈장 주기가 곤란하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제기를 합니다. 건국훈장이 함의되고 있는 뜻하고 있는 그 건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48년 소위 재건된 대한민국 건국을 여기서는 그 건국훈장에서는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은 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한 데에 공헌한 훈장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한다는 건국훈장으로 한말 이래 국권 수호와 국권 회복을 위해 투쟁한 독립운동가를 포괄하여 서운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릇에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립운동가들을 서운할 수 있는 다른 그릇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하면은 건국훈장 대신에 독립공로훈장으로 한다든지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은 북한 사람들, 북한에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힘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건국공로훈장 같은 별도의 훈장 체계를 정리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뚜렷한 공적을 남겼으나 남북분단과 그 체제하에서 순치된 후손들 때문에 아직도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선열들을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하고 심지어 죄의식마저 느낍니다. 남북 어느 곳에서도 정처를 찾지 못해 안주하지 못하고 휴전선을 넘나드는 선열들의 혼백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못난 후손들의 책임임을 늘 생각합니다. 이제 사상과 체제를 넘어서서 오늘의 남북을 존재토록 한 선열들의 안식처를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북 공동으로 이 문제를 준비하면 더욱 좋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대한민국만이라도 예우를 갖춰 그 안식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아직도 발굴 정리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외면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연구가 더 깊이 있게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학자님들과 이 발표를 공유하고 계시는 여러 관심인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기도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공동 김가진 선생에 대한 분야입니다. 제가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장강이라는 회고록이 있습니다. 저희들 일본에 있을 때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일본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공동 김가진 선생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방금 이만열 선생님께서 다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동 김가진 선생에 대해서 당시 일본 언론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서울 문제에 대해서 결부시켜서요, 제국 일본이 공동 김가진을 어떻게 바라봤냐, 그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원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김가진 선생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친일파인가 독립운동가인가. 이거 굉장히 오늘 다른 분 말씀하신다면은 어떤 입장 바라볼 것인가 문제인데, 먼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김가진 선생은요, 고한말부터 대일 외교를 담당한 고종을 최측근 일본 통했다. 전문 외교가 있습니다. 유학생이 아닙니다. 유학생하고 외교관은 다릅니다. 즉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포고수의 대상이 다를 수도 있다. 유학생은 가능한 포고수가 있으나 외교관의 경우는 약간의 강도가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 6년에 걸쳐서 일본의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조선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계약자 관료로서 내전 개혁과 각오 계획을 추진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는 친일파다, 친일행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가는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활동도 많이 빚으시는데, 독립협회에도 관여하셨고, 그 다음에 1909년에 대한협회도 도전하시고, 그리고 3.1운동 전후로 해서 대동강 총대를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상하이 망명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22년에 쓸쓸하게 객사를 하십니다. 이 공동 선생에 대해서 오해가 많지 않을까. 제가 무슨 공동 창의주의가 아닙니다. 오해는 불자, 단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바라봐야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생각합니다. 과연 공동 선생이 일본에 거주한 것, 그 다음에 외교관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당시 일본의 정계 관련자들과 많은 관계를 가졌다. 그것이 과연 친일행위인가? 외교관으로서는 손 놓고 다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조선의 기구에서도 일본 공사가 조선에 투입했을 때 고종의 명령에 따라서 인천에 가서 영접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행위가 어떻게 바랄 것인가? 이 문제는 한번 생각해보죠. 잠정적인 결론인데요. 3.7 후독립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과연 동농의 일본의 거주, 외교관으로서 일본의 제대, 그리고 돌아가서 여러 가지 행동, 이 부분이 친일인가 지일인가 이 부분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먼저 문제제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걸 말씀하면 되죠. 저는 일본 유학을 했고요. 일본에 지금 있습니다. 한 가지 이런 걸 느꼈습니다. 박사학위하고 한국 왔는데요. 아는 선배가 저보고 친일파예요. 제가 친일파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정말 뭐냐면은 친일과 지인을 구별하겠다. 외교관으로서의 행동과 유학생으로서 일본 가가지고 일본의 협조하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일단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나신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친일 독립 문제와 더불어서 공농의 경우는 이 지위가 친일이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그 연구들이 나름대로 이제 되왔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홍구 선생이 문제의식이라는 그 서울대전부터 독립운동 수령이다라고 일대기를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명국 내일신문 사장님께서 개봉단 회장님이시죠. 친고종 계약과 외교관에서 독립운동가로 변신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책을 한번 쓰셨습니다. 네, 이거 오늘 제가 아침에 첨부시켰는데요. 저번 주에 개봉단 주체로 관련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겨레라든가 몇 군데에서 이런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항해단체 개봉단 이끈 김가진 독립운동가로 재평가해야 될 때가 아니나 라는 식의 문제 제기가 동아일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날 14일 밤인가요? 15일 밤에 30년 친일하고 3년 항해운동을 했지 않느냐? 김가진 독립운동가가 아닐까? 별로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문제이다. 30년 친일하고 3년 항해운동을 했는데 무슨 소원을 주느냐? 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었습니다. 기사에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좀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과연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과연 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이런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농 선생은 크게 4시기로 구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첫째 1기가 고종의 측근으로서 일본의 지혜전선을 활약한 시기. 유학생이 아닙니다. 외교관으로 한 겁니다. 2기가 귀국 이후에 대한지역 대신으로서 계획을 추진했던 시기. 세 번째가 좀 이따가 수상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만국을 전후한 좌절과 침묵의 시기. 그 과정에서 3.1운동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을 시기. 이 4시기로 크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일본에서 어떻게 보도가 됐느냐? 아사히 신문이라든가 마이니치 신문 보면요, 한국 조정의 최총의 중심이었다. 고종이 가장 총에 있었다. 라는 그런 일본 언론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주매들을 굉장히 나름대로 강조했기 때문에 청년 입장에서는 김가진을 가는 게 아주 간사한 놈이다, 강경한 놈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일본 언론이 보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장수 일본 주차 조성사를 지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일본에 체제하면서 일본을 통한 신문물의 화폐라든가 우편에도 최초 도입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신문물을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었다. 그래서 친일의 근거로 작용될 수도 있는 이등 관문과의 여러 가지 교류, 당시 일본 정치가들과 교류, 환거, 방문 등등등 이런 부분을 것이 동시 외교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 결론은 개화당의 영수다라는 것을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박학 기재 경배 인물이다. 그러니까 김가진은 어떤 인물이냐? 일본 입장에서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조선의 당시 주요 정치가들을 표단하는 것이죠. 김가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하느냐? 사물을 널리 분별하여 변론하는 답변의 독립비하당이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가장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그겁니다. 주일 조선공사 최초에 갔을 때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고종과의 문답 그겁니다. 참고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현판, 제1번 조선 주차하고 그 현판을 금으로 이렇게 글씨를 굉장히 잘 쓰시기 때문에 현판을 공농 선생이 썼다고 합니다. 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 이제 주일 일본 갔을 때 사령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김가진 선생에 대해서 신조선의 사설이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주목해야 돼. 조선에서 개화당
대학파 중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사람이 김다솜입니다. 그래서 조선 독립개화당의 제2인자라는 내표를 얻습니다. 왼쪽 사진은 군복 기무처죠. 사진은 똑같습니다. 밑에 보면 자세히 안 보입니다만 김가진 네 번째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영미를 신문에서 김가진이 초상화를 그려가지고요. 간단한 소개. 그러니까 보면은 독립개화당의 제2인자라는 식으로 일본에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귀국 이후에 뭡니까? 저기 뭐죠? 중추원 의장, 그 다음에 몽상공 대신 등등의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국 이후에 일기의 독립 일본에서는 일본 내경과 일본 정경과의 많은 교류를 가졌습니다. 돌아와서 김가진에 대한 많은 우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암살 전투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문에 그 첨부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가 진행이 되는데 따라가는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에서 이제 시위적 대회를 개최했다. 빨간 걸 안 보이네요. 독립협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김가진 등을 위원으로 모든 대신의 인석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개최했다. 독립협회에서 마음이 공동해서 공동 선생님이 좀 탈락했다라는 식으로 일본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되는 게 과연 친일이냐 독립운동이냐 이 근거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사늑약에 대해서 공동 김가진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행하고 연계를 해가지고요. 한일 의정서의 파괴를 상주하여 궁정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에 비롯되어 동굴의 여부 중에는 참된 조병호, 전 대신 이용태, 전 중추원 의장 김가진이 이에 결탁하여 언론인 조병세 등을 부추겨 하나 고종 앞에서 대일적 열기를 붙이고 있다. 일사늑약에 반대했다라는 것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1909년 한국 강점에 대해서 동문 김가진은 어떠한 입장을 취했을까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신공론이라는 잡지에 동문 김가진이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 그것을 이제 요약해서 오른쪽 저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는 대한협회고 거기에서 김가진 선생이 쓴 글을 요약해서 보도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내용은 아무튼 일본의 상인 역부 등이 우리나라 사람을 굉장히 멸시한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문제 하나.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멸시 차별하는 거. 두 번째는 일본인의 조선을 너무나 많이 온다. 상인들이 조선의 불을 다 뺏어나간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하고 맺었던 모든 조약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병탄할 소지를 보이고 있다. 정말로 4,000년의 구국, 삼천리 강포 더욱이 2천만 민중 일석일조의 외인의 신복이 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결혼하기에 이르렀다. 세 가지 이유를 동문 김가진이 이런 이야기가 다닌다라는 것을 신공론이라는 잡지가 게재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 이 수장 문제입니다. 이 수장 문제는 당연한 거죠. 자기를 받으면 침입하다라고 다 인식되어 있는 거고 침입할 이면 사전에 그렇게 다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연구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수장의 메커니즘 그걸 좀 더 확실히 알아줘야겠다. 그런데 이제 우치라 로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일본 우파의 고수입니다. 고수인데 이 김가진의 이 조선의 수장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선 수장자의 기준이 뭐냐? 문거에 따라서 정했다는 것, 공로에 따라 정한 것이 아니라 전 각부 내신 등에게 수락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도 언론의 앞부분과 규명을 그려냈는데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대한협회하고 일진회하고 써봤다는 거죠. 왜 일진을 증여해주느냐, 그죠. 그래서 제 단정적인 결론은요, 김가진 수장은 주일봉사를 역임했고, 대신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우치가 노예인이 말이 맞다면은 오히려 안동립시라는 문거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주일봉사의 경력, 그리고 일통관이었다는 것. 이러한 부분이 역으로 수작 대상자가 아니면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뭐였느냐라면 별개 문제였어. 그러니까 수작의 기준이 뭐였느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라도 엄밀하게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치가 노예가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수작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우치가 노예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점만 지적하겠습니다. 결국 친구의 시간을 지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일본에 가서 어디 가가지고 시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김관진 친구의 시기를 거쳤는데 그 3.1운동은 참 이적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 3.1운동을 계획 김관진이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남자 김자진, 그 다음에 자작 이재명, 권중현, 민영달 20명 이상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할 계획이 있다. 그 정보를 자기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교사들 파견해가지고 압수했다는 이야기죠. 독립선언서, 진정서, 정보문 기타 인쇄기계 등을 압수했다. 이게 1919년 5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계동단하고도 공부를 있는 거죠. 이것을 계동단 선언문을 참조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상해로 탈출합니다. 이 사진은 3.1운동 2주년 기념 사진입니다. 공공선생의 왼쪽 네 번째, 얼굴 안 보이시는 네 번째 사진입니다. 한 가지 문제 생기죠? 7%였다면 독립선언을 2주년 김치를 왜 했을까? 그런 얘기도 가능하죠.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서울 이후에 기라성 같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총문을 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취임입니다. 이런 문제로 부산건 문제제기 해본다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해 탈출. 김관진 상해 탈출은 제6일본에는 굉장히 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남자인데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 사람들하고 같이 뭘 모의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아마 시도질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 감시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3.1 논문의 상해 지역에 있는 상해 지역 파견 조선군 사령부가 뭐라고 보고하느냐. 김관진은요, 바로 빠릅니다. 총내 독립운동의 관견자입니다. 남자 김관진, 국내 독립운동 관계자다. 그는 이미 3만의 청년을 거듭하고 있고 1년 아래 그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역정 밑에서 노예적 생활을 보내는 것보다 독립 밑에서 깨끗하게 죽자라는 선동적인 발언을 이상하고 있다. 아마 3만이라는 것은 아마 개동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조직적인 내용 속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당시 조선군 사령 같은 경우에는 김관진은 독립운동에 관여한 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날카로운 저주자다. 이제 부분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병합 이후 단직에 나서지 않고 동원에는 관심이 없어 거의 잡보잡히 서 있었다. 근데 방황 속에 10년을 맞이 보냈다는 얘기죠. 총국 정치에 대해서 매우 날카로운 저주였던 그는 이번 봄 3월 폭동사건 3.1운동입니다. 폭동사건 이전 독립의 거사를 도모했는데 이는 공교한 총국부의 손에 의해 세상에는 밝혀지지 않고 끝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선언을 전부 다 압수했던 것이고 재밌는 것은요. 이 사실 이 오른쪽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이승만이 김관진을 굉장히 존경했다라는 걸 그것은 이승만이 김관진을 굉장히 존경했다. 총국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저주자였다라는 것을 이번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탈출, 이후에 이제 이강공 탈출 미수된 사건이죠. 이와 관련된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진만 나오는데 원작자님 조선 독립운동의 거업입니다. 조선 독립운동의 거업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역하고 미란 장수 세범자리다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일본 언론에 보도된 것은 공농김가전은 조선 독립운동의 교육입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동당의 두뇌입니다. 계속해서 3.1 독립의 상해된 보고서인데요. 개동당 총재 김가진의 명의로 임시 개동당 본부를 상해로 옮기고 임시정부죠. 가정부에서는 이제 혈전을 준비 중이며 우리 당은 모두 또한 단결하여 혈전을 준비한다는 성공적인 기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라는 것이 이제 그 김가진의 행동에 대해서 조선군 사령부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가진은 개동단의 두령이고요. 그 다음에 개동단은 상해 임시정부의 별동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별동대가 개동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뭘 주장했느냐? 조선에 일본의 당시 여러 상해 정황을 설명하면서 김가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무당파 중에도 급거 병력으로 조선 내에 침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동단 일파, 가로 열고 김가진, 아창원 등이 그 수령. 그러니까 상해 지역에서 가장 그 무장파 중 하나가 개동단이었다라고 당시 일본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2년에 그 동선생님이 서거 하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 당시 이제 국내 보도되시는 상해에서 백사한 김가진 씨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결국 이제 장례식 사진인데, 물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잘 됐습니다. 저기 만장을 보시면요, 2천만 평민은 손 2천만 평민. 결국은 이제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동농 김가진 선생이 아까 보여드린 3.1운동 2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것, 그리고 수많은 계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공농의 서거에 대해서 애도한 것,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례를 치른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서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적용돼야 되느냐. 이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제기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제가 친일이나 지일이나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유학생과 이런 사람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스하려고 했던 유학생과 외교 가는 친구한테는 분명히 다르게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가 좀 더 합의를 해서 좀 더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서울 문제를 대처해야 하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원광대 김주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깊은 자리에 토론을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 역시 독립운동사 전공자로서 그리고 이 문제를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문을 좀 작성했는데 주장자이지만 첫 페이지에는 제가 동농 김가진 선생이 거주했던 상하이 영경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하이 영경방 신분은 지금 없어졌지만 영경방이라는 표지석은 지금 남아있고요. 거기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백범 김구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동농이 거기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농 얘기는 빼놓고 백범이 그 뒤에 거기 살았다고 얘기만 하죠. 거기에 그곳이 중국에서는 지금 신천지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상하이 신천지는 중국 공산당 제1차 회의지가 있다는 의미에서 중국 정부에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곳.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기하는 신천지하고 의미가 다르죠. 근데 그런 곳에 동농이 거주했던 곳이고, 동농이 거주했던 곳에서 한 불과 30m의 동제사, 지금도 명동이라는 용패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신주시기가 주거했던 명동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여기가 명동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다 신천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는 분명히 이곳은 바로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보금자리였다. 이른바 호리한타운의 핵심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아까 이기수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만장,
거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국공면까지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인들이 나와서 조문행렬을 이었죠. 2km니까 조금만 천천히 넓게 해도 한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김관진 동문 선생을 추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서울교회는 장소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 글이 지닌 의미, 그다음에 그리고 앞으로 과연 동농을 비롯한 미소원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서원해야 될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이 글은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수원의 문제점을 공론 김관진을 통해 밝히려는 듯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글에서는 동농 김관진이 왜 일본 분이며 이것이 왜곡되어 친이라는 분류로 포장되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왜 지금까지 동농에 대한 평가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인식에서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다는 근본적인 질문 속에서 이 글을 출발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1922년 7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장, 물론 정식 명칭은 국장이 아니겠죠. 국장은 박의식 선생이 아마 국장이었던 것 같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장에 준하는 그러한 장례를 거행하게 되었던 동농 김관진의 장례식의 역사적 의미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오늘날 대한민국 서원 정책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자는 이 발표문의 기본 목적을 나름대로 정리했으며 발표자의 논지에 크게 반론을 제기하기보다는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김관진이 대한제국 일본통이었다는 점을 비교적 길게 서술했습니다. 이는 외교관으로서 지닌 김관진의 능력과 성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나아가 왜 김관진에 대한 인식이 친일로 고정화되었는지에 대한 구명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관진은 일산회계에 반대했으며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의 속내를 반대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에 대한 인식의 잔상은 아직도 친일 언저리에 있는 느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정과 황제의 시대, 국권 침탈의 시대, 민주공화정의 시대를 살다가 동농의 삶을 복원하고 나아가 독립유공자 수원과도 직결되는 역사적 사실들을 적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농이 국외 독립운동을 위해서 상하이로 망명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를 경합시켰던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건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이 글에서는 선릉동 이후 동농의 상하이 망명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산 정원택, 충청북도 충주 출신이죠. 독립운동가 정원택이 기록한 지산 외유 일지에 보면은 1919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기록에는 동농의 상해 망명을 위해 그의 아들 의안과 김의안의 첫 쪽이죠. 정부와를 만나서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동농의 상해 망명의 가치와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농의 상해 망명 계획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조직적인 계획하에 진행된 것이 바로 상해 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발표문에서는 주로 일본 측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상해 망명 시기,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발간됐던 신보라든지 시보에 나온 동농 김관진의 활동상을 좀 후에는 참조했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는 김관진의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양과 질적인 면에서는 같은 시기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비슷한 연배들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컨대 의암 윤석 같은 경우는 1842년생이죠. 연구 성과는 동농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농에 1846년생들 원재료를 봤는데 대부분 다 의병 출신들이 그 연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농처럼 의유 관직을 통해서 또는 대학파의 영수로서 그 뒤에 상하이의 망명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인물들 가운데는 가장 고령이면서도
혁신적인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단 연구의 이런 질적 양적 차이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발표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소원과 현재 기념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이 가능하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날 한국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후배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토론자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애국 갑질은 과연 없었는지, 다른 독립운동가, 다른 가문과는 차별을 두어야만 자신들의 선조들이 독립운동의 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은 이제는 경계의 차원을 넘어서 사라져야 할 부인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유공자 서원 기준을 설정하고도 잣대를 편의적으로 적용한다면 신뢰성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 역시 현저히 상실될 것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는 법관이 아닙니다. 공적심사 역시 공정성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적심사위원들은 법관의 눈이 아닌 역사학자의 눈, 즉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눈으로 심사의 눈인 독립운동가들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문할지 모르지만 제가 동학농민혁명과 그 다음에 의병과의 간극 속에서 왜 이렇게 서울에 대해서 고민할까를 좀 생각해봤는데 동학농민혁명은 대부분의 주체들이 다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의병들은 농민도 있고 있지만은 또 양반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 서원도 이런 연자제가 연결이 돼서 동학농민혁명의 주도 세력이었던 2차 동학농민혁명의 세력들조차도 우리가 서원을 주저하는데 아마 그런 의식들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상의 논의에도 이 글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농 김가진을 비롯한 수많은 민포상 독립운동가들이 개인과 가문의 노력이 아닌 이제는 국가기관의 절실한 노력으로 온전히 세상의 빛을 보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또 다른 이야기 많이 들어야 되니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친일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다. 왜 우리 사회 인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친일, 3년 항해. 모 대학교 독립국수연구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까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그 기관 아마 의병 관련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준석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교관으로서 5, 6년 일본에 취재했고 일본에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영어도 아주 잘했습니다. 영어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시에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의 언어 구사력이 있었던 겁니다. 일본 신문이 가면요. 따라서 그 자체가 친일로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해서 그런 것도 얘기하고 친일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아까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일본 유학 출신이기 때문에 너는 한국 사람이 친일적이지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답을 드리고요. 두 번째도 상하이 탈출 이것은 장난이라도 많이 표현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일산역에서 어떤 변상을 위해서 굉장히 치아로 이렇게 발치를 하고 오리 목장으로 이렇게 망명하셨죠. 그 부분도 보도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문헌들을 보면서는 아주 극적인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당시 동문만이 아니라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북에 탈출이라는 것도 하나 일부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탈출이 나는가. 세 번째는 중국 신문은요, 이것은 김주영 선생님께서 하시죠. 저는 일본역 중국어 잘하시니까. 네 번째로 김가진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은영 연구가 많이 발휘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입니다만은
동농 김가진의 서구를 가장 반대하는 분이 의병세일 것 같아요. 의병 연구자들. 왜 그럴까? 이거는 저로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기준은 딱 하나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자. 친일했다면 친일은 분명히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이번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상친일 후국이라면 거기 따르면 되는 거. 근데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문제 제기합니다만은 친일과 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관진 선생님은 유학생이 아니고 내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건 좀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들이 그래 맞습니다. 성우 심사위원들은 법관이 아니죠. 그리고 좀 더 신청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든가 본인 스스로 연구 좀 해가지고 제대로 잘 좀 보고 심사를 임해야 될 거 아닌가.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답변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